내일부터 추석 특강이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수강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 일단은 내용적인 거를 조금 알려드리면 뭘 할 거냐면 지금 문법을 실어놓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던 문법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 들어가 있어서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이건 적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내하는 겁니다. 띄어쓰기 들어가 있고 혼동하기 쉬운 어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자 성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의적 표현 그 다음에 올바른 문장 그 다음에 외래어 로마자 한두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수능 완성 이제 우리가 또 문학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능 완성 문학을 하시고 책이 있니 혹시? 책이 없지. 그래서 수능 완성 문학까지 이제 수능 특강하고 섞어서 수능 완성 문학도 넣어놨고 그래서 지금 국어가 2번 할 겁니다. 그죠? 국어가 수금 할 건데 사실 수금에 끝날 만한 양은 아니라서 내가 만들긴 했지만 약간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끌고 갈지 아니면 수금에 끝낼 수 있을지. 대신에 우리가 지금은 2시간 수업하고 1시간 시험 보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수금은 3시간 동안 수업만 할 거라서 일단은 나에게 주어진 6시간 동안 최대한, 왜냐면 다른 캠퍼스는 이거를 한 3번, 4번에 끝내기도 하거든. 그래서 나에게 부담이 되게 크긴 한데 일단은 최대한 끝내볼 거고 구성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문법의 메인은 아니지만 나왔을 때 모르고 찍고 넘어가서 틀렸다 하면 이제 당락을 또 결정할 수도 있는 것들이라서, 왜냐면 법칙만 알면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책이 끝나긴 할 건데 일단은 그동안 책 갖고 계셨던 거 다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도 풀고 적성에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실어놓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 1부터 3까지 책 갖고 계신 분들은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계속 훑어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파이널 기간이랑 마찬가지라서 다음 주 정도에는 각 학교에 맞는 파이널 유형으로 수업이 진행되긴 할 건데, 나는 그 학교를 안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어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수업은 별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모의고사가 뭐 다음 주는 뭐 서경대 요거를 한번 본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나는 서경대를 안 봐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국어 맥락은 다 똑같아서 일단은 공통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부터 이제 추석 특강 시작할 때 막 문제도 이것저것 많이 풀고 막 그렇게 하실 건데 최종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시간도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 문제 푸는 방식의 변화도 조금씩 주시는 것도 괜찮고, 개별적으로 상담할 때 몇몇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학 먼저 풀어야지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약간 조금 뭐랄까 좀 다르긴 한데, 수학 먼저 풀었을 때 시간이 많이 뺏긴 친구들을 상당히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국어 먼저 풀라는 게 아니고 학교 스타일마다 조금씩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너무 하나만 고집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문을 넘어가겠습니다. 111페이지의 4강의 장문인데 독서는 조금 뒤에서 할게요. 알겠지? 3강의 독서는 뒤에서 중요한 걸 해드리겠습니다. 자, 책 다 있으시고, 지난주에 화법을 했습니다. 그죠? 화법을 했고 이제 우리 장문을 할 건데, 화법할 때 말씀드렸던 게 그거지. 문제 유형을 알고 들어가야 조금 마음에 안정이 조금 되면서 어차피 화법이 조금 앞부분에 배치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겠다 싶은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셔줘야 되는 것처럼 장문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돼. 근데 상대적으로 화법보단 장문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알겠지? 화법보단 장문이 시간이 더 걸릴 거고 제재 난이도 자체도 조금은 더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36대 같은 경우는 장문의 길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길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36대 보시는 분들 그때 내가 말했지만 시험지 한 페이지가 지문일 수도 있어요. 알겠지? 다단 구성되어 있잖아. 한 페이지 전체가 지문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대신에 뭐 한성대 같은 경우는 지문이 굉장히 짧게 배치가 돼서 문제 푸는 데 크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외 나머지 학교들도 장문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36대 정도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보시는 분 계시다면.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말 그대로 문제 패턴은 비슷비슷하다. 36대는 얘들아 지문이 길어도 문제 패턴은 다 똑같다고 보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여기 111쪽, 112쪽은 이거 그냥 구색 맞추려고 넣는 겁니다. 알겠지? 장문인데 장문 개념 없으면 좀 그렇지 않아, 그지? 그래서 넣는 거고 어떤 것만 조금 체크를 하시냐면 자 1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장문 절차가 일단은 나옵니다. 장문 절차 그냥 한 번만 보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글쓰기 5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장문 전략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하냐면 112페이지에 맨 위에 일반적인 내용 전개 방법을 고려한다 있지. 이거 별표 쳐주시면 돼. 이거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 조금 언급이 될 만하냐면 수원대, 서경대, 한성대 는 요거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우리가 몰라 하는 거는 공간적 순서에 따른 시상 그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사실 공간적 순서에 따른 내용 전개 방식을 볼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 이게 문학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 거야. 문학에서 공간적 순서라고 하면 그냥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 겁니다. 그지? 관동별곡처럼 그 다음에 또 신경림의 논문처럼 이게 쭉 이어지는 건데 일반적인 글에서 공간적 순서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이나 풍경을 묘사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공간이란 개념하고 다른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알고 계셔야 돼. 특히 이 세 개 보시는 학교들은 얘네가 뛰어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다음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간적 순서에 따라서 한다는데 공간이 안 나서 틀렸어. 이러면 또 틀린 거야. 알겠지? 용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뭐 시간적 순서는 쉽지 논리적 순서도 쉬운 거고 그래서 전개 방법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 알겠지? 세 가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성과 응집성이라고 하는데 간단한 겁니다. 얘들아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주제 측면에서 접근한 거고 그 다음에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어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느 것 때문에 어떻게 고쳤다라고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서 빈 공간에 내가 유형을 정리를 해드릴게. 알겠지? 유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아주 잠깐 유형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 발표다라고 하면 문제 유형은 두 가지밖에 나올 게 없다. 발표자 입장에서의 발표 계획하고 표현 방식, 그 다음에 청중의 입장에서 내용이 이게 다인데 장문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돼. 장문 파트에서 많이 언급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글쓰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화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 화법에 말하기 계획하고 맞춰봐라는 것처럼 글쓰기 계획하고 맞춰봐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글쓰기 계획과 연관된 문제는 말 그대로 반영 여부를 따져주시면 돼. 왜냐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얘들아 선택지부터 보셔야지. 선택지부터 확인을 한다. 무조건 지문부터 보지 말고 선택지 보는 거 얘들아 10초도 안 걸립니다. 알겠지? 10초도 안 걸리고 빠르게 체크를 해놔. 어떤 걸 썼다 어떤 걸 썼다 근데 체크하고 지문을 넘어가서 기억날 때마다 지워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지부터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글쓰기 방식 똑같은 겁니다. 알겠지? 똑같은 거야. 얘네 둘은 동일한 거야. 그냥 말만 다를 뿐이야. 글쓰기 계획하고 반영된 것 또는 글쓰기 방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했냐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선택지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어디에서 조금 머리를 써야 하냐면, 사실 얘네는 반영여부라서 지문이 길면 조금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거는 사실은 없지, 그지? 그냥 이게 반영됐나 안 됐나 이것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고쳐쓰기, 조건에 맞춰쓰기,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고쳐쓰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가천대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거의. 가천대, 수원대, 을지대 정도는 고쳐쓰기는 항상 언급이 될 겁니다.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고쳐쓰기를 물어보는 게 너무 좋아. 왜냐면 문법도 물어볼 수 있고 글의 흐름도 물어볼 수가 있고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쳐쓰기 자체는 문제 유형이 단골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료 활용이 뛰어나오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 자료 활용이 뛰어나오면 글하고 자료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지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한 366대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기 전에 이 자료는 무엇을 얘기하겠다는 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알겠지? 유형을 보고 나서 자료는 일단은 그래프나 도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그 다음에 신문, 인터뷰. 사실상 이게 답니다. 알겠지? 사실상 대중적으로 나오는 건 이게 다야. 여기서 뭐 조금은 변형될 수가 있어. 근데 이걸 눈으로 봐도 뭔지는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아예 이 자료에서는 이거 얘기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어야 돼. 읽기 전에. 왜냐면 거기에서 벗어나진 않으니까. 자, 그래프나 도표에서는 얘들아 추이만 확인하시면 돼. 추이.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가장 크고 작은 것만 일단은 신경을 써주면 돼. 일단은 숫자 중에서 흐름을 파악을 하시거나, 이게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시거나, 그 다음에 가장 크고 낮은 거 위주로 일단은 봐주시는 게 좋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현황을 나타내는 거야. 신문기사도 얘들아 현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터뷰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전문가가 인터뷰를 하냐. 내가 이런 말을 왜 쓰냐면, 자료가를 활용해서 현황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뭐뭐를 활용해서 뭐뭐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인터뷰는 전문가 아니면 일반인입니다. 전문가 아니면 일반인이 되는 거야. 전문가 아니면 일반인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어. 전문가가 얘기하면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문가가 시덥지 않게 막 어떤 것만 얘기하고 끝나진 않겠지. 해결 방안을 얘기할 거고, 일반인은 얘들아 뭘 얘기할 거냐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이 문제가 심각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일반인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얘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틀은 사실상 거의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셔서 이제 어떤 자료가 나올 때마다 이런 거 물어보겠구나라는 걸 심리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돼. 알겠지? 적성은 또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에서 시간을 조금 줄이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알겠지? 사실상 냉정하게 얘기해서 수능하고 비슷한 건 뭐냐면, 화법, 작문, 문법, 문학에서는 적성 자체는 시간을 팍 줄이셔야 돼. 문학까지도. 독서에서 시간을 조금 줘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독서에서 시간을 좀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고쳐쓰기는 문법적인 부분인 거나 문법을 잘 하셔야 되겠지. 아까 내일부터 한다는 뭐 띄어쓰기도 해당이 될 것이고, 문장의 호응도 해당이 될 것이고, 중의적 표현도 해당이 될 것이고, 온갖 것들이 다 종합된 게 고쳐쓰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고쳐쓰기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일단 따져볼 거고, 조건에 맞춰 쓰기도 적성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지. 조건은 무조건 두 개 딸릴 겁니다. 얘들아. 형식 조건하고 내용 조건인데, 형식 내용 이 말은 몰라도 상관없어. 형식 조건에서는 문학 개념을 이야기할 거고, 내용 조건에서는 말 그대로 내용 이해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건을 최대한 세분화시켜야 돼.
조건이 두 줄 나온다고 해서 두 개가 아닌 거잖아요. 그지? 한 줄에 두세 개 쪼개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 된다고 보면 돼. 그럼 우리는 얘들아 이렇게 제시됐을 때 뭐부터 찾아야 돼? 얘부터 찾는 게 훨씬 나은 거지. 그지? 왜냐면 얘 중에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대구법을 활용한다 싶으면은 문장 구조 반복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찾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런 거 물어보겠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낫겠죠, 얘들아? 자, 지금 뭐 해보시냐면 몇 문제만 좀 같이 보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211번 체크해 주시고 213번 체크해 주시고 211, 213, 215, 216, 17 내가 지금 말한 것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길게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211, 213부터 217까지 211번하고 213, 215, 216, 217 이렇게만 지금 풀어보시면 돼.
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었고 211번 문제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자, 고등학생들이 동아리 축제 안내문 체크하시면 되고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인데 조건에 맞춰 쓰기에 다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성대, 서경대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빈칸 뚫어놓고 채워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물론 한성대, 서경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막무가내로 뚫어놓고 맞추라고 하긴 할 건데 얘는 그래도 밑에 조건이 제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일단 우리 학교 동아리 축제인데 어떻게 하면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야 라고 어디 보자. 일시 장소 다 들어가 있고 우리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들어가 있네.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잘 작성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영상 제작을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걸 강조한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흔한 게 아니니까 그걸 강조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뭐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얘들아 4번이라고 보시면 돼. 영상을 직접 제작해보고 싶지 않나요? 이곳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상 제작을 체험해보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뭐 크게 어렵지가 않았던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114쪽에 213번은 뭐가 나옵니까? 얘들아 글쓰기 전략이라고 얘기가 나와. 그지? 글쓰기 전략. 글쓰기 전략입니다. 그럼 이 글이 뭔지에 대해서도 보셔야 되고 보게 됐을 때 어떤 담임이 글을 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공식적 입장하고 축약형 표현 체크하시면 되고 1번에 그 다음에 2번에 문제 해결 구조 체크하시면 되고 3번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체크하시면 되고 4번에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나 안 맞나에 대한 체크가 들어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 보낼 누구누구입니다. 언제나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설레지만 특히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날이 오늘 더욱 설레는 마음입니다. 처음 만나는 날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으면 우선 전체에게 몇 가지 알릴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올해 여러분이 처음 고등학교에 발을 디딘 만큼 입시와 진로 같은 중학교 때와는 사뭇 다른 문제들로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언제든 선생님을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직접 이야기가 힘들다면 이메일이나 편지, 전화, 문자, 메시지 뭐든 가능합니다. 힘든 일도 서로 나누고 즐거운 일도 나누면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많은 걸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쭉 끝나. 그러니까 편지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지? 그러면 1번 같은 거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의 필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약형 표현은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축약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 해결 구조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편집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이 적절했죠. 얘들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4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지? 왜냐면 서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213번에 3번이었고 문제가 어렵지 않게 등장하는데 215번을 보시게 되면 얘들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지? 자료가 나와. 자, 보기의 내용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라고 합니다. 문제인식부터 보셔야지. 현재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지? 자, 설문 결과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참고 자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선택지 보시면 뭐가 나와? 설문조사 내용을 근거로 참고 자료를 근거로 라고 나와. 그럼 하나씩 끝날 때마다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지? 근데 4번은 뭐가 나왔습니까? 얘들아? 다양한 식단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비만 예방 측면까지는 맞는데 뒤에 거가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게 항상 문장 대 문장이 서로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설문조사 결과는 뭘 얘기한다고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현황을 얘기해주고 숫자가 나왔으니까 크고 작은 것이나 추이 같은 걸 봐줘야 된다 그랬어. 그지?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가 않았었던 거고 가장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 216, 17번입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216번에 거기 체크하시면 돼. 장문의 특성 체크하면 돼. 장문의 특성. 이거는 내용을 이해하고 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 그러니까 장문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역시 서경대랑 한성대 단골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
말 그대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데 요게 이제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217번은 고쳐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쳐쓰기는 뭐 하시면 돼? 실시간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치? 자 일단 글의 종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알리는 글이 되는 거야. 그러면 216번 같은 경우는 얘가 장문의 특성이기 때문에 끊어가면서 본다라고 답을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전반적으로 빠르게 본 다음에 이 글이 어떤 종류인지를 파악을 해서 맞춰주는 게 좋은 거야. 자 지난 3월 4일 우리 학교에서는 2016년도에 학생 자치법정 운영과 관련해서 대의원회의를 개최되어졌습니다. 이상하잖아, 그지? 1번에 이중피동을 체크하면 돼. 이중피동 개최되어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1번이 정답이었지, 얘들아, 그지? 개최되어지단데. 자, 모목에 되다랑 어지다가 같이 있으니까 이중피동은 맞는데 그렇다고 개최되었습니다로 바꾸겠대. 개최되었습니다로 바꾸면 되다가 들어가서 맞는데 앞에 이거랑 호응 관계가 안 맞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되었습니다는 이상하잖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가 맞는 거야. 내일부터 할 게 이제 이런 거면 된다. 호응 관계를 고려해서 문장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건데 피동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과연 피동 표현을 써야 했는가를 확인해야 돼. 써야 했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들아 이중 피동만 골라내려고 한단 말이야. 피동 표현이 잘 되고 못 되고에서는 우리는 이중 피동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피동 표현이 쓸데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피동은 생각되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생각은 얘들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다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각되어지다는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이중피동도 들어가서. 그럼 생각되다로 바꾸겠대. 맞겠다. 이러면 또 틀리는 거야. 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당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동을 쓸 필요가 없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 이런 문장들이 실제로 적성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피동하면 이중피동 하다 보니까 그것만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 문제도 그런 거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되어지다 당연히 틀렸으니까 되다라고 하는 거 맞구나 하고 넘어가면 또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피동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과연 피동을 써야 했는가를 고려를 해봐야 돼. 사동은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거든. 근데 피동은 과연 이 문장이 당하는 개념이 있는 것인가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잖아. 우리 예전에 수업할 때. 밝혀지다라고 하는 거는 밝히어지다가 나오지만 적절한 거라고, 그지? 희랑 어지가 있는데 이중피동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돼. 과연 얘가 당하는 게 맞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밝히다가 나왔는데 얘들아 밝히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하는 개념은 없는 거지. 사동의 개념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 피동이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또는 피동과 관련된 게 나오는 순간 과연 이게 피동을 써야 되나? 피동의 의미가 있나?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좀 잘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에서 답이 나왔단 말이야. 217번에. 근데 우리가 이 글을 읽어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것들을 적용시킨 상태에서 읽으시는 게 좋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니은은 뭐가 되는 거야? 함께 맡아라 삭제하고 디귿은 뭐야? 뺀다 이거. 그럼 우리가 읽을 때 디귿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해 가면서 수정한 상태에서 글을 읽어야지 읽힐 수가 있습니다. 니은 봐봐 얘들아. 함께 맡아 겸임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맡아 겸임하다. 겸임하다라는 것 자체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의미 중복인 거야. 이것도 내일부터 우리가 수업을 하긴 할 건데 중복된 표현에서 중복된 표현은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나올 만한 것만 특강 때 한번 찍어드리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빼주고 리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를 에게로 수정한다.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216번의 장문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자, 이거는 일단 알리는 글입니다. 알리는 글이고 뭐에 대해서 알리는 글인 거야 지금? 운영의 선발 관련해서 알리는 글이야. 근데 1번에 보시게 되면 필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의견을 이건 주장하는 글이 아닌 거지. 안내하는 글인 거야. 주장하는 글이 아닌 거야. 애초에 잘못된 거야 이거는 1번은. 2번은 안내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문의 글의 목적을 고려 내용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표현 행위이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지? 근데 밑에 것도 뭐야? 집단의 개인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말도 조금 이상한 거지.
4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반성적 인식이 서술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수필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작문의 특성에서는 그걸 따져야 되는 거지. 이 글을 쓴 목적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법 지난주에 할 때 중요한 게 이게 대화인지 발표인지 토론인지 뭔지 체크하자가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얘도 똑같은 거야. 이거를 왜 썼을까가 중요한 거야. 일단 알림이라고 써 있으면 뭔가를 안내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안내하는 글과 안 맞는 것들이 사실은 1, 3, 4번에 다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어느 정도 깊이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이게 맞았나?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 안 돼. 당연한 거를 생각을 해야 돼. 안내하는 글인데 주장에 대한 거다? 아닌 거야. 이거는 명백히 주장하는 거는 설득하는 논설문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니? 집단의 개인정보지에서 친교적 관계 형성이라는 것도 얘들아 친교적인 거는 사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공적인 거가 되겠지. 4번도 뭐야? 반성적 스필일 수밖에 없는데 스필은 또 아닌 거잖아. 안내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적인 거를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 지문이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 얘들아 217번 문제 같은 거 잘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서 219번 문제 같은 거 잘 풀어보셔야 돼 얘들아. 219번 문제 봐봐. 자,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부각하래. 이건 내용 조건인 거야, 그지? 자동차 공회전을 멈출 것을 유도하는 내용 조건입니다. 비유법, 형식 조건인 거야. 근데 비유법이 뭐가 되는 거니? 비유법은 우리가 가장 조금 조심하자 그랬잖아. 비유법의 종류가 너무 많아. 직유법, 온유법, 의인법, 화류법, 대유법, 풍유법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내가 아까 요걸 먼저 보자라고 했지만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면 내용부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내용을 보면서 비유를 파악하는 게 나머지 비유는 경우수가 너무 많아. 근데 막말로 대구법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은 할만한 거지.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책 갖고 계시지? 자, 여기 정리해 주시면 되고 문학 119쪽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1, 2, 3 교재랑 내일부터 나올 추석 특권 교재까지 통틀어서 수능 특강에 대한 건 얼추 끝난 겁니다. 문학 자체가 선별이. 근데 우리 책에 없는 작품에 수능 특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는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에 크게 중요치 않아서 뺀 거거든.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에 시간 들여서 하시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거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문학에서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라는 거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각 학교마다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닌데 학교 자체 모의고사를 올려줄 때가 있어. 확인 한번 해봤니 얘들아? 학교 자체 모의평가를 올려주기도 하거든. 가천대도 떴고 가천대가 원래 1년에 2번으로 이번에 1번으로 줄였더라고. 가천대도 있고 막 여러 각 학교에서 학교 자체 모의고사를 올려준단 말이야. 그럼 그 학교 준비하실 때 거기 나왔던 문학작품을 빼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올해 가천대 모의적성에서도 작품이 좀 대중적인 거를 넣었기 때문에 그 작품은 가천대에 또 안 나오겠지. 이런 것들은 학교 파이널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빼고 보자, 어떤 거는 뭐 넣고 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라는 거를 보시게 되면 되게 대중적인 작품은 아닌데 작가가 너무 대중적인 사람인 거지. 그치? 작가가 대중적인 사람입니다. 역시 얘도 복합지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면 연계 비연계를 떠나서 울타리 밖이라는 박용래의 시가 있습니다. 약간 좀 생소할 수는 있어. 근데 교과서에 그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이라는 것도 여기랑 주제의식이 비슷해. 공동체적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동네 구자명시 고정이가 쓴 거 우리 동네까지는 제목이 똑같지 그지? 그래서 뭔가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장난하다시피 나오는 학교가 가천대라고 보시면 돼. 작년에 그거 나왔다고 매번 말하잖아. 자화상하고 자화상 부근이 등장을 했었다고 얘들아. 근데 심지어 이 두 작품은 내용 또한 비스무리한 거지. 이거 페미니즘 작품이거든. 되게 유명한 작품. 그러니까 결국에 남성 중심사를 비판하면서 남녀가 이렇게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동체적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맥락은 비슷하고 그래서 같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너무 연계교재 있는 것만 다 보시기보다도 우리가 수업 때 얘기하는 이런 작품들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왜냐면 100% 연계는 또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연계되면 하나가 비연계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 알겠지? 하나가 연계되면 하나가 비연계될 수 있다. 그럼 그 비연계되는 작품을 과연 어디에서 선정을 할 것인가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1, 2학년 교과서 내에서 선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 2학년 교과서를 다 본 적은 없잖아. 그지? 각자 학교에 해당하는 교과서만 봤지 다 본 적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교과서 안의 작품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거를 수업 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중요한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의인화를 이거는 써 있는 건데 의인화를 통해서 친근감을 형성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종결어미 반복. 어미 반복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어미를 반복한다. 반복하면 당연히 운율 형성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요거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근데 이 작품이 얘들아 시적 의미를 많이 물어볼 만한 작품은 아니야. 알겠지? 시적 의미를 많이 물어볼 만한 작품은 아니고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복합 지문 나왔을 때 다른 지문의 무게가 더 실릴 가능성이 있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 얘는 그냥 가와 나에 대한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물론 시어의 의미가 하나도 안 중요하진 않겠지. 중요한 거 몇 개만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라는 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나오고 여기도 우리가 나오고 우리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그 아무 데서나 쓰는 건 아닌 거지. 친근감을 형성할 때 쓰거나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영역은 아닐 때 쓸 때가 우리라는 거거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알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실제 시험 현장에서 진짜 아는 작품 나오잖아. 그럼 진짜 빛의 속도로 푸셔야 돼 얘들아. 지문 절대 보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건 있어. 제목을 알아. 근데 작품 몰라. 근데 내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자. 이러면 또 안 되거든. 내가 여기서 작품을 안다라는 거는 우리 항상 문학 문제 풀 때 제목 먼저 보자 그랬잖아. 제목 먼저. 무조건 제목 먼저 봐야 돼. 제목을 보고 나 이거 완벽하게 알아라고 하면 바로 문제를 푸는 거야. 지문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그 과정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서경대 첫 스타트 끝난 서경대는 그게 비중이 되게 낮을 거야. 그들만의 뭔가가 있을 거니까. 그들만의 어떤 심오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게 뭔가가 있어. 근데 걔네는 오히려 독서에서 연계가 될 가능성이 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학교들은 그래도 조금 연계가 많이 될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연계가 된다는 전제 하에 나왔을 때 기억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특징 보시게 되면 1번은 아까 설명했던 거고 2번은 여러 가지 모습을 열거한다. 열거법 체크해 주시면 되고 3번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4번은 어미 반복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나무가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거에서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늙음까지
일단 쪼개서 볼 겁니다. 알겠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락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단락만. 자, 산비탈의 돌밭에 저절로 나서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정도까지가 이제 태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지? 산비탈의 돌밭에 저절로 나서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그래서 저희들끼리라는 것 자체가 나무들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의인화가 벌써부터 들어가는 거가 되겠지? 제재발거리고부터 이제 자라나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제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질짐도 시키고 지세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체크하면, 토라지고 다투고를 절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 알겠지? 토라지고 다투고를 얘들아, 이게 뭐 실제 문제 이런 게 지금 가장 많이 나와. 뭐 이게 결국에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인간 사이의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거랑 다 틀린 거야. 이거 절대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거는 자라나는 과정일 뿐이야. 알겠지? 자라나는 과정일 뿐이야. 그래서 토라지고 다투고 하지만 챙겨준다 이거기 때문에 이거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이겁니다. 알겠지? 적성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걸 실제로 문제화를 하기 때문에 낚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든 잎 생기면 서로 떼어주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뭔가 아픔이라든지 안 좋은 게 생기면 서로 떼어주고,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까지가 이제 자라는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밑에부터는 늙는 단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야. 늙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질랑 슬쩍 잘라주기도 하고, 세월에 곰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핥아주기도 하다가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 달았다가는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에 뿌리는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무들이라고 하면서, 그럼 느티나무들을 관찰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따지고 보면 얘들아, 시가 거의 주관적 인식 아니겠네, 그지? 객관적으로만 쓰려면 설명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 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나무가 자라고 뭐 나이 드는 것까지를 본인의 의미를 다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라는 것, 또는 개성적 인식. 이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 적성에서 개성적 인식이라는 말도 종종 등장을 할 건데, 개성적 인식이 뭘까를 얘들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건 전부 다 개성적인 거야. 알겠지? 일반적이지 않은 게 다 개성적인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역설법. 이거 누가 봐도 일반적이지가 않지. 그치? 소리 없는 나와서 일반적이지 않잖아. 역설법은 대표적인 개성적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 작품과 같은 주관적 인식 나오는 거. 근데 이렇게 판단해야 돼.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누구나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야. 알겠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야. 보편적인 거는 1 더하기 1은 2가 보편적인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가 나무가 태어나서 자라고 늙을 때까지 서로 뭔가를 떼어주고 핥아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개성적인 거야. 그러니까 개성적인 거 어렵게 찾으려고 하지 마. 딱 봐도 예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게 그건 아닌 거야. 우리 모두가 느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판단 근거를 거기다 두셔야 돼.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웬만한 건 다 주관적 인식이 많이 들어가지. 그치? 웬만한 건 다. 이것도 그래. 사실 의인법도 개성적 인식인 거야. 나무를 보고 사람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보편적이진 않잖아, 그지? 시 자체는 대다수가 개성적인 인식이 많다. 그러니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면 돼, 알겠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면 돼. 웬만한 시는 다 개성적이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말들,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시든 잎이라는 거 있잖아. 시든 잎이라는 거는 자라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뜻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라는 과정에서의 아픔. 그 다음에 또 밑에 뭐가 돼 있어? 곰고 터진 상처도 뭐가 되는 거야?
살면서 느끼는 상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만 알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해석할 게 별로 없다라는 작품인 거지. 그래서 얘는 오히려 표현상의 특징에 무게중심이 더 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작품, 옆에 딸려붙는 작품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는 작품인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들아, 작품은 대중적이지 않지만 작가가 대중적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섬진강 1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섬진강 1도 금방 하긴 할 건데, 섬진강 1은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보다는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얘들아.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작품이잖아. 섬진강 1은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보다는 나올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보면 돼. 자, 어떤 작품하고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냐면, 얘는 연관될 수 있는 작품도 되게 유명해. 이성부가 쓴 벼가 있고, 이성부가 쓴 누룩이라는 것도 있고, 김수영이 쓴 풀도 있습니다. 역시 연계된 건 아니지만 비연계 중에서 아주 대중적인 것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복합 지문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얘네들 얘들아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좋은 거야. 이런 거 보고 아 맞아 저거는 다 민중들의 얘기를 하는 거구나. 민중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데 모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또한 얘들아 개성적인 거지. 그지? 누가 별을 보고 민중이라고 생각하겠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개성적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알겠지? 어쨌든 민중의 생명력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근데 이 작품들에는 항상 그런 게 등장해. 민중하고 반대되는 세력. 민중을 억압하는 세력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립적 구도만 파악해 주시면 돼. 그러면은 사실은 중요한 게 끝난 거지. 얘네들의 공통점인 거야. 민중이 생명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려면 힘든 것도 얘기해야 되거든. 그럼 누가 힘들게 하는지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럼 대립구조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적성에서 문제 내기가 좋은 거야. 어떻게? 두 작품 묶어서 다음 중 시어의 관계가 이질적인 것은? 라고 했을 때 세 개는 민중인데 하나는 대립되는 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지. 아주 단순하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따로 적성 문학 공부하실 때 너무 해석 깊이 들어갈 필요 아예 없어. 알겠지? 적성만 기준으로 본다면 깊이 그렇게 안 물어봐. 알겠니? 그래서 큰 맥락에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특징 보시게 되면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2, 3번 똑같은 거지 얘들아. 2, 3번 정도만 보시면 되고 추가로 해주셔야 될 거는 어미를 활용한다. 어미를 활용한다라는 거. 어미를 활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 어미를 활용하여 강조한다만 추가로 적어주시면 돼. 추가로. 자, 내용 보겠습니다. 감은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이 보라가 명령형인데 이런 의미인 거야. 야 이것 봐 할 때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알겠지? 야 이것 봐봐 되게 좋아 이런 거랑 마찬가지 뉘앙스인 거야. 포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포가도 모여 흐른다 체크하시면 되고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 풀꽃 숯불 같은 자운형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 도감에도 없는 풀 두 개 묶어줘.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 도감에도 없는.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고 얘들아 아시겠지만 평범하고 소박한 겁니다. 알겠지? 민중의 속성인 거지. 평범하고 소박한 민중의 속성이다. 평범하고 소박한 민중의 속성입니다.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헌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목매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서 그 물줄기는 뭐가 돼? 또 다른 민중이 되겠지, 그지?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았는데 그럼 여기서는 강은 어쨌든 얘들아 민중이니까
이 강이 또 다른 강을 부르게 되면 얘도 민중인 거야. 그럼 얘네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민중들의 연대감을 이야기하는 거지. 벼에도 그런 게 나오지 얘들아. 서로의 몸을 기대서 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 민중들의 유대감, 연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리워서 얼싸 안는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들어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면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서 퍼낸다고 말을 강물이더냐고. 몇 놈 체크하시면 되겠지. 대립구조 취하는 겁니다. 그 민중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되는 거고, 지리산이 전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무동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으면 노을빛 무등산이 그렇다고 훤하니만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정문은 섬진강을 따라가고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아까 위에 나온 몇 놈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겠지.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 그럼 결국에 어떠한 존재들이 물을 퍼가다라고 하는 거는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 실현을 상징하는 그 주체들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몇 놈하고 후레자식들이 나왔던 거야. 몇 놈이라는 존재와 후레자식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억압적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민중의 생명력이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돼서 아마 얘네랑 맥락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얘들아 우리 10분 정도 쉬셨다가 55분이니까 8시 5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들 깨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만 참으시면 돼. 이제 끝나고 모의고사 보고 마무리할 거니까. 고전시가 넘어가셔야 됩니다. 고전시가 넘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수능 특강에서 그 몸만 꼭 닫아주세요. 우리 수능 특강의 갈래복합을 보시게 되면 까마귀 관련된 게 쭉 등장을 합니다. 까마귀 관련된 게 쭉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통으로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 여기서 한 3개 정도가 빼서 출제될 수도 있고, 얘네가 다른 시조랑 묶여서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네는 활용 방안이 사실은 너무 좋은 시조라서 이 5편에 있는 시조는 어려운 건 없지만 하나하나씩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전부 다 까마귀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까마귀는 좋은 까마귀고 어떤 까마귀는 나쁜 까마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 하나 어긋나면 완전히 동반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네 활용 방안 아주 좋은 시조입니다. 알겠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수능 특강에 보면 뭐 갈래복합에 뭐 이상한 글들 막 동물 관련해 쭉 쓰는데 그거는 아실 필요가 없고 우리 작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통틀어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자연물의 어떤 속성과 관련해서 긍정 부정을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거를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무슨 뜻이야를 물어보는 분들은 사실상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설사 그렇게 물어본다 해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얘들아. 시어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따져도 충분하다라는 거. 알겠지? 플러스 중에서 이 의미 저 의미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얘들아.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알겠니? 일반적으로 시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는 좋거나 나쁘거나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하나 빼고는 까마귀가 다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처음에 까마귀 싸우는 고래입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즉 까마귀는 부정적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해서 색채 대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색채 대비 검은색과 흰색,
까마귀, 백로. 근데 얘들아, 백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알겠지? 백로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시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만 일단 그런 것이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명령형 어미를 쓰고 있습니다. 명령형 어미를 쓰고 있고, 이런 거는 어휘도 조금 잘 보셔야 돼. 명령형 어미도 쓰고 있고, 성냉 까마귀, 열받은 까마귀, 흰 빛을 세울세라. 흰색의 빛을 시샘할까 두렵다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리을세라라고 하는 거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소리입니다. 또는 걱정된다. 근데 앞에 리을이 없는 셰라는 뭐뭐 하는 구나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고 한 끗 차이가 되겠지? 이걸 물어보진 않는데 만약에 모르는 작품 나왔을 때 해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써먹어야 되니까 알겠지? 이 셰라가 얘들아 세라로 나올 때도 있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그냥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써먹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청강에 이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라고 해서 청강도 긍정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긍정 부정이 명확한 겁니다. 백로랑 청강 플러스 까마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보시게 되면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비웃지 마라. 여기서는 정반대가 된 거야. 까마귀가 긍정이고 백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비웃지 마라. 또 색채대비가 나오는 거야. 그지? 색채대비 또 나옵니다.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라고 해서 표리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러니까 까마귀는 표리부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겉이 검은데 속조차 검겠느냐? 속은 그렇지 않다. 아마도 겉이 희고 속이 검은 것은 너뿐인가, 백로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표리부동하는 존재를 백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작품하고 두 번째 작품은 정반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역시 또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가 묶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일반적으로라면 싹 다 묶어서 내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뉘라셔,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고 했던가. 까마귀 플러스입니다. 여기서는 반포보은이라고 하는 거는 효도에 대한 거가 되겠지 얘들아. 반포보은이 기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하여 못내 슬퍼하노라. 사람이 저 새만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이 나왔던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시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핵심만 알고 가시면 돼.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문맥상 뭐가 좋고 나쁜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백로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백로가 또 마이너스가 돼. 백사장 홍로변에 구벅이는 백로들아. 구벅은 이제 뭐 배고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세속적 욕심이라고 보시면 돼. 세속적 욕심을 못 메어 더다지 굽었느냐. 그러니까 굽히고 이렇게 뭔가 보고 있는데 세속적 욕심으로 인해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백로는 세속적 욕망이 아주 높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신이 한가할션정 살쪄 무엇하리. 살쪄서 무엇하겠느냐. 욕심부려 뭐하겠느냐.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나오는 백로랑 두 번째 나오는 백로가 아주 유사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백로도 표리부동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이 좀 많은 존재로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네 번째 백로가 완전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까마귀랑 첫 번째 까마귀랑은 또 유사한 겁니다. 알겠지?
다섯 번째 까마귀랑 첫 번째 까마귀도 유사한 거야.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그런 난리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여기 왼쪽에 주제 뭐라고 나오니 마지막에 벼슬자리나 당쟁으로 다투는 모습을 비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까마귀가 까마귀를 쫓아 들고 오나 뒷동산에 따라갔대. 늘어진 고향남께 휘드느니 까마귀로다. 까마귀가 막 모여드는데 새는 날 뭇까마귀 여러 까마귀가 한 대 내려 뒤덤벙 뭐하는 거야? 싸운다 이거야. 덕저격 참견해서 싸우니 아무 그 까마귀인지 모르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니? 까마귀들이 서로 뒤엉켜서 다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뭐가 된다 얘들아? 말 그대로 벼슬자리 당쟁으로 싸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내가 좀 굳이 시켜드리면 이 마지막 첫 번째 까마귀랑 마지막 까마귀랑 만흥을 묶을 수 있어야 돼. 우리 만흥에 연결 이제 들어가잖아, 그지? 만흥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삼수. 삼수에 그거 나오거든 얘는. 잠들고 혼자 앉아 먼매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해서 반가움이 이만하겠느냐.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 산이 왜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좋아한다 그래. 만흥이라고 하는 작품을 얘들아 조금 보게 되면 당쟁에서 밀려나와서 유선도가 이제 좀 능구하면서 쓴 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산이 좋아. 그러면 말하고 웃는 존재는 싫다라는 소리거든.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첫 번째 까마귀 마지막 까마귀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연에서 얘들아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야산 독서당하고도 또 연결될 수가 있는 거지. 사람들의 말소리를 다 안 들리게끔 물로 둘러버렸다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 연결될 수 있어. 그래서 뭔가 싸우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맥락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지? 윤선도의 만흥도 조금 연결지어서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225번 문제 같은 거가 중요하게 되겠지, 얘들? 각 까마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시조에서 조금 뭐랄까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예덕선생전 나옵니다. 엄청 긴데 역시 되게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고 박지원은 또 탑3 안에 드는 유명 작가이기 때문에 역시 적성에서 끄집어다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돼. 자, 예덕선생전을 보시게 되면 을지대용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얘들아. 을지대용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지.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간상은 양반이었는데 그보다 뛰어난 존재를 얘기하니까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인간상을 제시한다라는 게 을지대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다른 학교 보시는 분들도 알고 계셔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대립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싸운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가치관의 대립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가치관의 대립.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인물의 속성을 파악하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덕선생전은 인물의 속성 파악하는 게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나올 거야. 예덕선생이라는 자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 없어. 엄행수가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지? 엄행수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엄행수의 그 속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지금 되게 길어서 잘 잘라서 보셔야 되는데 이따가 어느 부분이 좀 중요한지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좀 잘라보도록 할게. 일단은
정리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 자, 주제가 바람직한 교우의 도와 무실력 행하는 인간상을 얘기하고 있고, 설득하는 어조가 두드러지고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 한자 및 고사 3번은 체크해 주시면 되었습니다. 한자어 및 고사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 근데 반대로 우리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좀 시지만 우리말의 구사를 잘한다는 맞는 거잖아. 근데 딱히 근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 그 작품마다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은 기억해 주는 게 좋은 거야. 송미인곡 우리말 구사를 잘한다. 얘는 한자 및 고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맞다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거의 근거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정리를 그렇게 해주고, 내용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조금 자를 거냐면, 좀 길게 잡을 때랑 조금 일반적으로 잡을 때를 조금 봐드릴게요. 여기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그거 있지. 문화에서 떠나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그치? 지문을 보면 129쪽 지문 가운데 쪽에 문화에서 떠나기를 원하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 거기서 한번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130쪽에 거기 중간에 또 보게 되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시정잡배나 하인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 하시는군요 까지 자를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그 다음에 넘기셔서 130쪽에 중략 이유 있지. 중략 이유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사실 이게 되게 자르기 되게 애매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의도상, 출제 보통 의도상 예덕선생전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주면서 엄행수의 속성을 부각을 시켜줘야지 문제가 적성식으로 예쁘게 배치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쪼갰을 때 일단 이렇게 정도가 쪼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략 이후에 나오는 부분, 왜냐면 사실 중략 이전에도 엄행수의 속성이 나오거든. 근데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이거를 조금 축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중략 이후 정도 부분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서 이거로 지문을 내가 아까 말한 부분 정도는 좀 같이 보면서 체크만 조금 하겠습니다. 자, 성귤자에게 예덕선생이라 부르는 버시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종봉탑 동쪽에 살면서 날마다 마을 안에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지냈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엄행수라 불렀다. 행수란 막일꾼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대한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자목이 체크하시면 되고, 자목하고 성귤자가 이제 대립각을 세우게 되겠지? 자목은 제자가 되고 선귤자가 되고, 근데 이제 이 자목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니? 양반을 비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얘가 나쁜 놈이다 그건 아닌데, 얘를 통해서 당시 양반들의 어떤 가치관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자목이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벗의 돌을 들었는데, 벗이란 함께 살지 않는 아니에요. 핏줄이 같이 하지 않은 형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벗이란 이같이 소중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름난 사대부들이 선생님을 따라 이름난 사대부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아랫자리에서 논일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죠.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엄행수라는 자는, 엄행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엄행수랑 사대부가 정반대되는 존재들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저 엄행수라는 자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막일꾼으로서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는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 체크하시면 되고, 자주 그의 덕을 칭송하여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교분을 맺고 버타기를 칭할 것 같으시니 제자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러하니 문화에서 떠나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제 배우지 않겠다. 그랬더니 성교자가 웃으면서, 안께 내가 자네에게 벗을 사귀는 것에 대해 말해주겠네. 속담에 의연히 제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굿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잘 한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 그런데
남들이 그것을 몰라주면 답답하게 여기면서 도리어 자신의 허물에 대해 듣고 싶어 하게 된다니. 이때 만약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만 늘어놓는다면 이는 아첨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끊어주시고, 또한 오로지 단점만 늘어놓는다면 잘못을 파헤치고 흉보는 것과 같아 무정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끊어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허물을 말할 때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 슬쩍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네. 그러면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 화를 내지 않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그 사람의 감정을 미처 숨겨놓은 부분을 발견하듯이 은근히 말해주는 거지. 그럼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처럼 진심을 감동하게 될 것이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데도 방법이 있네. 등을 토닥일 때는 겨드랑이까지는 이르지 말고, 그러니까 과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고, 가슴을 오르만질 때는 목덜미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 뜬구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칭찬에 들어있다면 그 사람을 기뻐하며 자신을 알아준다고 생각할 것이지.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지 않겠는가? 자목은 귀를 막고 뒷걸음치면, 지금 선생님은 시정잡배나 하인들 체크하시면 돼. 계급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계급의식을 갖고 있어. 계급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말이죠, 얘들아?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시정잡배나 하인들이 하는 말로 저를 가르치려 하시는군요. 까지가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예덕 선생전 출제가 됐을 때. 아니면 아까 내가 처음에 자른 부분하고 중략이 같이 나오든가. 근데 여기까지 자르고 중략까지 붙으면 길이감이 상당히 좀 긴 거거든. 근데 과연 이 긴 길이감을 소화할 만한 학교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잘릴 수 있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디 포커스가 맞춰진 거냐면 얘들아, 이 둘의 대립구도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야. 근데 이제 이 작품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예덕 선생, 그러니까 엄행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중략 이유가 나오기는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 방향성이 조금 두 가지가 될 수는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부분은 참고로만 일단 쭉 보시는 게 좋아. 내가 자르지 않았던 부분은 참고로만 쭉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줄여놓은 게 중략 이유입니다. 131쪽을 보겠습니다. 중략 이유의 131쪽을 보시면 여기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앞부분에서 조금 잘리고 요렇게가 중략하고 딸려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엄행수는 지저분한 똥을 날라다주고 먹고 살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먹고 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우며 그가 처한 것은 지극히 지저분하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높다 할 것이니, 그 뜻을 미뤄보면, 자 여기 보게 되면 불결하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인 거고, 향기롭다라고 하는 거는 성길자의 인식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니? 지저분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인식인 거고, 지극히 높다고 하는 거는 성길자의 인식인 겁니다. 자, 그 뜻을 미뤄보면 비록 만중에 녹을 준다 해도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알만하다네. 이상을 통해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대. 역설법이 나오는 거지. 역설법 나옵니다. 깨끗함 속에 깨끗하지 않은 게 있고 더러움 속에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다. 역설법이 나오고 있고. 그럼 여기서 뭘 얘기가 나올 수가 있냐면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웬만하면 중략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거의 나오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예덕 선생님이 출제가 된다면. 알겠지? 그래야지 출제자 입장에서도 문제 내기가 조금 수월해져. 낼 만한 포인트가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나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아주 견디기 힘든 경우를 당하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엄행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일이 없지. 진실로 마음속에 좀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엄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 이를 더 확대해 나간다면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일세. 선비로서 공공하게 산다고 해서 얼굴에까지 그 티를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출세에 따여 몸치세까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니 엄행수와 비교해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 것이네. 어찌 감히 버타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이유에서 나는 엄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 부르는 것일세라고 해서 호칭에 대한 의미 라고도 보시면 되겠지.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 포인트는 이게 너무 긴 작품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것만 나오거나 아니면 중략 이후에 인물의 속성도 나오거나.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잘랐던 앞부분하고 이 중략이 같이 나오면 딱 이상적인 문제 구조가 되기는 하거든. 왜냐면 그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얘네들이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걸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배치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덕선생전은 뭐 아시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만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독서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출을 푸시면서 올해 EBS에 연계되지 않은 문학이나 비문학 독서에 대한 오답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냥 내가 잘못 골랐다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 알겠지?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왜냐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이 조금 더 많거든. 대신에 화법, 작문, 문법은 한번 보시는 게 좋아. 화작문은 사실은 일단 그 연계, 비연계자시고 하는 게 없잖아. 그지? 화작은 모의고사를 매주 우리가 풀고 뭐 계속 푸실 때도 조금 내가 왜 틀렸지라는 걸 생각하는 게 좋거든. 근데 독서나 문학은 굳이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제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아, 우리 결국에 적성에서 시간 뺏는 거는 독서가 될 겁니다. 알겠지? 독서가 될 거야. 결국 을지대가 가장 심하기는 할 겁니다. 수원대랑. 수원대 독서는 워낙에 조금 길고 어렵게 나오고, 을지대는 지문이 많이 나오고, 나머지 학교들은 조금 평이한 수준이긴 한데, 가천대는 독서가 은근히 조금 쉽습니다. 얘들아. 평이한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시간을 조금 빼앗을 수밖에 없어. 독서 자체가. 그래서 여기 지금 문단 내용 정리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일부러 넣어놓은 게 빠른 시간에 문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를 얘기한 거라서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문 변형 OX는 꼭 지문 변형 OX는 꼭 해보시는 게 좋아. 문제 변형 OX는 안 하시더라도. 알겠지? 문제 변형 OX는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지문 변형 OX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책 뒤에 답지가 다 있기 때문에 맞춰보셔야지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경대, 한성대 보시는 분들은 독서에 대한 연계를 기대 크게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 알겠지? 독서는 하나 정도 연계가 될 것 같아. 하나 정도. 보통 매년 하나 정도는 연계되거든. 그 외에는 연계의 체감이 거의 제로가 될 겁니다. 알겠지? 제로가 될 거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문제 푸는 훈련만큼 하시는 게 좋은 거야. 알겠지? 문단 끊고 확인하고 문단 끊고 확인하고 그게 돼야 돼. 그게 돼야 된다고 보시면 돼서, 특히 한성대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한성대 유형이라면 문학에 대한 연계는 아주 잘 될 거야. 얘들아. EBS가 문학 연계는 아주 잘 될 거거든. 그럼 결국에 또 화법, 작문, 문법. 근데 화법, 작문이 또 난이도가 낮아. 한성대가 지문이 되게 짧게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화법, 작문, 문법, 문학에서 시간을 팍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독서에서 시간을 좀 남겨두셔야 돼. 알겠니? 독서는 연계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 아예 연계가 안 될 수도 있어. 아예 연계율이 제로일 수도 있거든. 대신에 문학 연계율은 항상 매번 높았었어. 한성대는. 그러니까 한성대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그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고, 서경대는 얘들아 문제를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넘어가야 돼. 어떤 문제 유형이 된지가 아니야. 걔네는 약간 잘못 걸리면 헤맬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알겠지? 뭐 다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좀 시간 걸릴 것 같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그리고 뒤에 이제 가천대 보시는 분들은 그 을지대가 예를 들어서 독서가 한 6, 7개 나온다고 치면 만약에 7개라면 3, 4개가 연계, 나머지가 비연계가 나올 거거든. 독서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 3, 4개나 연계되면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너무 연계 기대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형이 아주 심플하잖아. 한 문제씩 딸린단 말이야. 큰 부담은 없어. 대신에 가천대는 연계 비중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EBS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특히 가천대는 얘들아 수능 완성까지도 쭉 한번 훑어보셔야 돼. 알겠지? 수능 완성까지 골고루 출제되는 게 가천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독서,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인문사회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야. 인문사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제재가 유독 지금은 인문사회에 묶여있지만 인문 분야에서 철학 파트 있잖아. 그 다음에 사회에서 경제 같은 거 말고
일반 사회 같은 거 있어 얘들아. 이런 게 일반 사회거든. 이것도 약간 경제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게 경제까지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 일반 사회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과학에서 우리 인체 관련된 거. 인체 관련된 게 왜냐면은 문제 한 번 내면 헬파티가 열릴 수가 있거든. 이 피가 어디로 이동했다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기는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화폐 기능과 같이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술 지문에서는 사조, 예술 사조가 등장하는 게 있어. 뭐 낭만주의, 뭐 무슨주의 이런 것들. 적성에서 되게 좋아하는 제재들이야. 얘네들은 또 시간 날 때 틈틈이 봐주시는 게 되게 좋아. 알겠지? 그거 말했잖아. 수특 자체에서 막 그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수식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문제가 잘 안 나온다고. 알겠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뻔한 거야. 국어과 사람들이 얘들아 그런 거에 깊게 접근할 수 자체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전문적으로 막 과학, 기술의 어떤 수식에 접근해서 문제 출제하고 불가능한 거야. 교수들이 뛰어들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적성 문제 자체에서 그런 거에 대한 비중은 조금 낮아. 근데 만약에 나온다? 문제 자체가 쉬울 수밖에 없어. 그거는. 근데 얘네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반적인 적성에서 많이 언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제재들은 특히 우리 교재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제재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보셔야 돼. 왜냐면 하나라도 기억이 나면 그래도 이득인 거거든. 하나라도 기억이 난다면. 이 제재들은 조금 잘 보시는 게 좋고 여기 나오는 게 사회에서 약간 일반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 이제 분리내와 해석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학기술이긴 한데 인체와 관련된 비슷한 게 나오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이 지문 두 개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어느 정도에서 자르면 좋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봤을 때 항상 자르는 그 라인이 있지 않니 얘들아? 어느 정도 양 135쪽의 오른쪽 라인 중앙에 가치 척도로 가는 기능하는 화폐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면 좋겠지 그지? 그럼 그 앞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거 자체는 얘들아 화폐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어떤 속성에 대한 문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다음 중 화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화폐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 빠르게 볼게. 경제학자들은 그 개념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화폐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그 속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세기 후반 고전경제학자들은 교환의 수단 체크하시면 되고 처음에 교환의 수단이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 뭐가 나왔어 얘들아? 마지막 그 문단 마지막 줄에 제3의 물건을 얻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가 교환의 수단인 거야. 자, 두 번째 문단.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서의 기능만 한다면 화폐 형태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상품이나 물건이 아닌 단순한 징표나 지불 약속만으로 교환의 매개가 얼마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세계 전체의 화폐 총량은 약 60조 달러지만 주화와 지폐 총액은 6조 달러 미만이다. 화폐 총량의 90% 이상, 즉 은행 계좌에 나타나는 50조 달러 이상의 액수는 컴퓨터 서버에만 존재한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상거래는 하나의 컴퓨터 파일에 들어있는 전자데이터를 다른 파일로 옮기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화폐는 경제적 교환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채무나 물건의 가치를 표현한 척도로서의 기능 체크하시면 돼. 채무나 물건의 가치를 표현하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대.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개념이 나와도 문제가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내가 오른쪽에 자른 부분 정도까지만 나와도 충분히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지문이 다 실리기에는 애매하게 지문이 조금 길어서 다 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 그 문단 정도까지만 일단 잘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럴 수는 있어. 각각의 문단에서 뒤를 조금씩 자르는 거야. 자르고 나서 세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오냐면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도 추가가 되거든 얘들아. 이렇게까지 언급이 될 수 있는 거지. 문단을 줄이는 거야. 줄여서 이 속성까지 다 얘기를 할 수 있다. 결국에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 얘들아? 화폐가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한 이해를 내용일치 문제로 낼 가능성이 높지. 사실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 이 지문은. 아까 말한 거 그대로 다음 중 화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확한 적성 유형의 문제거든 얘들아. 이 지문은 무조건 그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지? 그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화폐의 속성에 맞춰서만 조금 잘 봐주시면 되고 체크만 해주시고 분리내와 해석기를 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들아 3단 독서 안 하지 않았었니? 그지?
삼강독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강까지 하고 139페이지에 분리내와 해석기라고 있는데 이거 되게 명확한 부분인데 139페이지 역시 우리가 항상 자르는 그 부분 있잖아. 결핍이 발생한다라고 나눈 부분. 거기까지 잘라도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왜냐면 해석기 이게 분리내와 해석기잖아요. 해석기에 대한 설명이 그 이후부터 나오거든. 해석기에 대한 거 굳이 안 나와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뇌라는 거에 대한 원리만 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문단이 가장 메인이 될 겁니다, 얘들아. 두 번째 문단. 뇌에 대한 설명.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문단만 조금 볼게요, 얘들아. 두 번째 문단에서 일반적으로 뇌를 가진 동물들의 뇌의 좌반구는 체크하시면 돼요. 오른쪽 몸을, 우반구는 체크하시고 왼쪽 몸을 담당한다. 좌우 신체가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 조건부 항상 나올 수가 있죠. 되어 있다면 뇌의 좌우반구에도 특정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대칭적으로 분포하게 된다. 아니라면 아닌 거야. 추론 문제에서는 아니라면이 나오겠지, 그지? 추론 문제에서는 아니라면이 나올 겁니다. 가령 오른팔과 오른다리의 감각과 운동은 좌반구가 담당하고 끊어주시고 왼팔과 왼다리의 감각과 운동은 우반구가 담당한다. 눈의 경우는 강눈의 왼쪽 시야와 오른쪽 시야가 분할되어 있다. 그래서 왼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의 망막 오른쪽에 상이 맺혀 그 상이 오른쪽 방구의 시각표질로 전달되고 거기 좀 묶을게 얘들아. 그래서부터 밑에 전달된다까지 이런 구조의 원리 뭐뭐가 뭐뭐하다면 뭐뭐할 수 있다. 이게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체에 대해서 나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서 근데 사실상 우리 그 연계교재에서 인체를 다루는 제재가 많지는 않잖아. 대신에 그 제재는 한 번쯤은 좀 더 보고 들어가셔야 돼. 나오면 누구보다 빨리 풀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 특히 요즘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 분리내와 해석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서 인체 관련된 건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문제 낸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 과정을 꼬아내기만 하면 내용일치 문제 내기 되게 쉽단 말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전달된다까지. 그런 점에서 좌우반구는 기능적으로 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인간의 언어 능력과 논리적 사고는 좌반구에서 담당하고 끊어주시고 공간구조 배열의 파하고 우반구를 담당한다. 이렇게 뇌의 좌우반구가 기능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은 것을 편측화라고 하면 체크하면 돼. 기능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은 것을 편측화라고 한대. 근데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좌우 신체가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면 뇌의 좌우반구도 특정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대칭적으로 분포된다고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왔냐면 좌우반구가 기능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은 것을 편측화라고 한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뇌 구조 설명하는 건지 편측화를 설명하는 건지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일반적인 뇌의 기능에 편측화를 넣어버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 거야. 거꾸로 될 수도 있지. 그 부분 중요한 겁니다. 이런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해서 두 번째 문단 끝까지. 여기까지 딱 잘리면 을지대에서 문제 하나 내기 되게 좋은 거야 얘들아. 이 정도 길이가. 알겠지? 을지대용에서 다음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은 분명히 이거 섞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어느 학교에서든 내기에 되게 욕심내기 좋은 지문이라서 얘들아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짜란 부분 정도까지는 있잖아, 그지? 그 부분까지는 봐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3강 독서 잠깐 보시면 민주에 3강 없을 건데 내가 키워드 좀 적어줄게. 알겠지? 사실 키워드라고 해서 많이 적을 것도 없는데 3강 독서 우리가 지난주에 목마른 뿌리까지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얘들아. 그렇지 않니? 103쪽에 촉각 센서로서의 피부랑 107쪽에 랑케와 실증주의 사항이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부지문에서 역시 딱 보면 104쪽에 보시게 되면 이상한 것들 많이 써 있잖아. 어디서 기호 써 있고 막 이런 거 안 나온다. 알겠지? 그러니까 104쪽은 날려버리셔도 될 것 같아. 104쪽에 있는 지문은 날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이 중요한 건데 촉각 센서로서의 피부라는 거가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문단부터가 중요하다고 하면 103쪽의 두 번째 문단
103쪽에 두 번째 문단부터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런 게 나오지. 인간의 감각기관은 매우 뛰어난 센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피부는 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부는 환경의 미묘한 변화까지 감지해 정보를 처리하는 우수한 센서. 우리 몸의 가장 큰 감각기관의 피부는 온몸을 덮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내려보낸다. 인간의 피부 전의 감각세포도 다양한 외부 신호를 만들어서 감각기를 높이면서 몸을 하게 된다. 여기 이 문단에 나오는 피부의 기능을 이해하는 부분이 문제가 언급이 될 것 같고, 피부의 기능, 뭐 당연한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오냐면 진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각각의 탄성은 무엇이고 점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럼 얘네들 당연히 섞어서 문제 낼 수도 있다는 소리야. 문제 포인트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적성에서 나올 만한 포인트들, 알겠지?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 문단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단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아까 말씀드린 104쪽은 굳이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좀 파악해서 잘 보시면 되고, 107쪽에 랑케와 실중주의 사학이라는 거 보시게 되면, 역시 길이가 조금 애매하게 길긴 한데 자, 여기서는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단 간의 관계. 실제 적성에서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 가, 나, 다 나와서 가와 나와 혹은 뭐 다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문단 간의 관계가 다른 지문보다 조금 명확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 넘어갈 때 하지만 사례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이 랑케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그런데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랑케 사학을 받아들인 방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 뭐가 나와? 두 번째 문단과 또 세 번째 문단 간의 관계. 그러면 얘네에 나오는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개념에 등장하는 거에서는 얘들아 랑케라는 인물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거든. 그럼 랑케와 관련해서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기에 딱 좋다라고 보시면 돼. 그 외에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일치 문제가 어디서 나올까, 어떤 제재가 나올까, 어떤 화제를 건들까, 어떤 소재를 채택할까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이렇게 뻔한 것들로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독서 체감 비중은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문이 너무 많아서 그래. 문학에 비해서. 그러니까 문학은 그리고 사실 봐왔던 것들이 많잖아, 그지? 근데 독서는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좀 체감이 안 될 건데, 시험 볼 때 얘들아 한 지문이라도 기억이 나기 위해서 하는 거 알겠지? 한 지문이라도 기억이 나기 위해서. 모든 지문이 다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한 지문이라도 기억이 나면 조금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 대비해서 조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내일부터는 추석특 강의 시작을 하는데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시간에 맞춰서 잘 들으시면 되고, 국어교재는 특강교재가 따로 나오게 될 거고,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얘들아 55분에 10분 좀 안 되고 55분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어 30개, 수학 30개입니다. 시험 조금 지난주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30개 일단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